얼마 전 프랑스는 또 다시 굴욕을 당했습니다. 기껏 우크라이나에 지원했던 무기가 다름 아닌 성능이 모자란 이유로 인수 거부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런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2번이나 똑같은 일로 체면을 구긴 프랑스는 머지않아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원인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름 아닌 한국이었는데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유럽의 방산 매체들은 프랑스에 대한 보도를 일제히 쏟아냈습니다. 프랑스가 우크라이나에 주기로 했던 바스티온 다목적 장갑차가 뜬금없이 아르메니아에서 포착된 것입니다. 프랑스 입장에서는 속이 제법 쓰릴 법한 이야기였는데요. 원문 보도를 살펴봅시다. 아르메니아는 최근 우크라이나 당국이 따로 보관해 두었던 프랑스제 바스티온 다목적 장갑차를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웨스트 프랑스지에 의해 공유되었으며 이전에 우크라이나가 인수 거부했던 바스티온 장갑차가 이제 아르메니아를 위한 지원 물자가 되었음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프랑스는 최근 아르메니아 수도 예레반의 군사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시의적절한 계획의 일환으로 프랑스 최고위층은 해당 장갑차의 첫 번째 배치를 아르메니아로 선적하는 것을 승인했습니다. 프랑스 외무부 장관인 캐서린 콜로네이드는 10월 3일 예레반을 외교 방문하는 동안 프랑스가 아르메니아에 대한 군사 장비 제공을 승인했다고 선언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그녀는 프랑스가 아르메니아와의 미래 계약을 승인했고 국방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군사 장비 납품을 촉진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22일과 23일 아르메니아 국방장관 수렌 파피키아는 프랑스 국방장관 세바스티앙 르코르뉴와의 만남을 위해 파리를 방문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양국 협력 협정이 체결되어 프랑스산 군사 장비의 신속한 파견을 위한 발판이 마련되었습니다. 프랑스는 탈레스사의 그라운드 마스터 200 레이더 세대 판매에 대한 최종 협약을 했으며 미스트랄 단거리 대공 방어 시스템 제공을 위한 양해각서 역시 체결했습니다. 후속 계약은 국방부가 보고한 대로 사프란 회사의 제품인 야간 투시 쌍안경 조달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다수의 매체는 장비 운송이 조지아를 거쳐서 아르메니아 영토 안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합니다. 흥미롭게도 영국의 트리뷴은 일찍이 2022년 초부터 우크라이나 전장에 약 20대의 바스티온 장갑차를 파견하려고 했던 프랑스의 계획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트리뷴은 이 차량은 처음에는 우크라이나용 지원 물자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포병 사격과 대전차 미사일에 대한 방어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프랑스 정부는 바스티온 장갑차를 아르메니아로 이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프랑스 국방장관 세바스티앙 르코르뉴는 지난 11월 12일 프랑스가 예비군에서 우크라이나로의 무기 이동을 거부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파리가 현재 관련 기금의 자금을 활용하여 제조업체로부터 장비를 직접 구매하도록 우크라이나를 설득하기 위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프랑스의 최첨단 장갑차인 ACMAT 베스션은 저명한 제조업체인 아크마트에서 제작했습니다. 베스션은 이전에 맥디펜스를 통해 북미와 오세아니아의 고객이 구매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인 2021년까지도 이 차량은 AM 제너럴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베스션의 셰시는 ACMAT VLRA를 기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2018년에 상당한 진전을 이루면서 ACMAT의 소유주인 아르쿠스는 AM 제너럴과 수익성 있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정을 통해 베스션을 기갑 구급차로 제한하여 미군 내에서 치료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베스션 PAT-SAS는 특수부대의 요구에 맞게 특별히 맞춤 제작된 뛰어난 모델입니다. 이 파생형은 훨씬 더 가벼워 무게가 10톤에 불과하며 완전 무장한 병사 5명으로 구성된 승무원을 수용할 수 있는 내부 공간을 갖추고 있습니다. 12.7mm 중기관총으로 무장의 인상적인 화력을 자랑하며 중기관총 3개를 더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이전의 베스션 HM으로 알려진 더 포트레스는 340마력을 자랑하는 강력한 모터를 장착한 표준 베스션의 개량 버전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개선 사항에는 독립 서스펜션 시스템이 수반되어 기동성이 크게 향상됩니다. 흥미롭게도 이 차량은 병력 수송 장갑차와 장갑군수 차량의 2가지 종류로 제공됩니다. 보도 내용은 아르메니아 측 상황에 더 집중해서 구성되어 있지만 이런 상황의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 프랑스가 우크라이나의 기준에 못 미치는 장갑차를 지원했다가 퇴짜를 맞았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선 바스티온 장갑차는 받는 게 오히려 손해가 된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험비와 장갑차의 경계 정도라고 볼 수 있는 바스티온의 경우 고강도 임무의 투입은 어차피 불가능한데 그렇다고 수송용으로만 사용하기엔 정비 인력의 낭비가 극심하다고 합니다. 이미 우크라이나에는 서방 전체라고 해도 좋을 만큼 다양한 국가의 장비가 한데 모여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었으니 일단은 이 장비들을 전부 받았지만 문제는 받고 나서였죠. 유지보수를 하려고 하니
설계 사상이 다른 수십 가지 장비를 전부 정비할 수 있는 정비병이 없다는 것입니다. 장비를 지원하며 정비 교육을 제공하는 국가도 많았지만 배워서 고치는 것도 한두 가지지 수십 종이나 되는 장비를 고치는 법은 전부 숙달시킬 도리가 없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은 다행히 끊어지지 않고 있지만 이미 정비 시스템의 복잡성이 한계에 다다른 우크라이나는 이 이상 장비의 종류를 늘릴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장갑의 방호력이 낮아 사용처의 제한이 심한 바스티온의 경우는 차라리 안 받는 편이 나았던 것입니다. 대반격으로도 전황을 뒤집지 못한 상황에서 교착된 전선의 임무 강도는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이 지원해준 브래들리와 스트라이커 장갑차의 경우 운용 초기에는 놀라운 방호력을 지녔다며 치켜세우는 소식이 자주 들려왔습니다. 치명적인 공격을 여러 번 맞고도 단 한 명의 승무원도 부상조차 없을 정도로 보호받았다는 소문이 여러 번 전해졌죠. 실제로 한 달 전만 해도 브래들리 지원 수량의 97%와 스트라이커 지원 수량의 85%가 여전히 작전에 투입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방어를 굳힌 러시아는 슬슬 이런 고성능 장비로도 뚫기 어려워졌습니다. 측면에 거대한 구멍이 뚫려서 완전히 무력화된 스트라이커 장갑차나 구멍이 송송 뚫린 브래들리의 장갑판에 사진이 올라왔을 때 이를 본 모두가 상황이 악화되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이런 전장에 종이장 장갑의 바스티온은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수송용으로 쓰기에도 병력을 온전할 수 있다는 보장이 어려웠으니까요. 게다가 바스티온이 할 수 있는 일은 미국이 차고 넘치도록 지원해주는 험비로도 대부분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면에서는 사제 지프나 사제 트럭이 낫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차량은 동네 카센터에서도 부품을 구할 수 있으니까요. 프랑스는 벌써 이게 두 번째 인수 거부입니다. 심지어 이유도 전과 똑같이 장갑 방호력 부족입니다. 프랑스가 우크라이나에 지원했던 AMX-10의 이야기인데요. 경전차와 보병 전투차의 사이에 어딘가에 위치하는 무기로 분류가 애매한 데에서도 알 수 있듯 개발된 지가 오래되어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유명했죠. 우크라이나에서야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나으니까 이런 무기라도 받아왔지만 프랑스는 폐기 물량을 우크라이나에 던졌다는 비난을 들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전장에서 AMX-10은 황당할 정도로 낮은 방호력이 들통나서 장비가 부족한 우크라이나에서조차 후방으로 빼버리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인근에 떨어진 포격의 파편 따위에 장갑판이 종이장처럼 찢겼고 승무원 4명이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 채 그대로 희생됐다는 겁니다. 그래도 전 세계 무기 수출 3위라는 프랑스가 얼마나 평화에 젖었으면 이런 걸 무기라고 넘겼는지 모두가 고개를 가로저었죠. 질려버린 우크라이나는 바스티온 장갑차와 마찬가지로 이 이상의 AMX-10은 인수하지 않겠다고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앞으로도 이렇게 무기를 마다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 부호가 따라붙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가 지닌 장비들은 어디까지나 현재 진행형으로 전쟁 중이기 때문에 억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언제까지고 계속 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적어도 정비 인력 문제 때문에라도 우크라이나는 이번 전쟁 동안에 이 물자들을 최대한 활용한 다음에 털어내야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다소의 부담을 감안하고서라도 유력한 후보들의 무기는 미리 받아 써보는 편이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즉, 우크라이나가 프랑스의 지원을 망설임 없이 거부한 건 나름의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력한 후보로 꼽히는 것이 바로 폴란드와 한국입니다. 현재 한국은 폴란드의 신형 장갑차 생산 공장을 설립하는 방안을 협상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를 기점으로 동유럽 방면에 장갑차를 공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후로는 수리센터도 개설해서 유지보수까지 한 번에 책임질 생각인데요. 업계에 따르면 현대로템은 지난 11월 15일과 16일 양일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린 과학기술회의에 참석해 30톤급 차륜형 장갑차 NWAV의 강점을 어필했습니다. 현대로템이 폴란드의 NWAV를 소개한 건 방산 협력 기조를 이어가 폴란드는 물론 주변 동유럽 국가들에서까지 추가 수주에 성공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현재 폴란드는 차륜형 장갑차 공동 연구개발 파트너사를 물색 중인데 전차와 자주포, 전투기까지 협력하고 있는 한국은 최우선 고려 대상이죠. 현대로템의 신형 30톤급 차륜형 장갑차 NWAV는 전투 중량 35톤 이하, 길이 9.3m, 폭 3.1m, 높이 2.8m입니다.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K808에 비해 상당히 크고 무거워졌죠. 700마력 디젤 엔진을 채용했고 K808에 적용된 전술 럼플렛 타이어, 공기압 조절 장치 등을 기본으로 적용했습니다. V자형 차체 바닥을 가져 지뢰 방호 능력 레벨 4를 자랑하며 차체 전 방향에서 방호 성능이 K808보다 향상됐습니다. 이를 통해 대전차 지뢰도 가뿐히 견딜 수 있습니다. 도하 시에는 수면 위로 차체를 거의 노출시키지 않는 기술력을 적용했으며
이를 위해 차량 바퀴 뒤쪽으로 고성능 프로펠러가 장착돼 있습니다. 360도 어라운드 뷰 카메라, 조종수 열상 잠만경과 측후면 카메라, 승무원 전자식 잠만경과 영상 전시기 등을 적용해 상황인식 능력과 안전성도 향상시켰습니다. 30mm 기관포가 장착된 무인 포탑에 12.7mm RCWS를 적용했습니다. 또 보병 화력 지원을 위해 120mm 박격포나 120mm 전차포 포탑형도 제한하고 있죠. 병력 수송형, 의무 후송 차량 등 기존의 차륜형 장갑차에서 가능한 변형이 모두 적용됩니다. 노리고 있는 시장은 주로 동유럽 국가들로 헝가리, 불가리아, 슬로베니아 등이 꼽히지만 우크라이나도 예외는 아닙니다. 전후 우크라이나의 주력 장갑차 전력으로도 활약하기에 손색이 없죠. 프랑스는 어설픈 마음가짐으로 만든 무기 때문에 두 눈을 빤히 뜬 채로 동유럽 시장을 한국에 빼앗긴 셈이 되었습니다. 한국 방산이 유럽 방산 명가들에게 굴욕을 준 것은 이번이 독일에 이은 두 번째인데요. 한국이 발전을 멈추지 않는 탓에 이들은 여전히 반격의 꼬투리를 잡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앞으로도 이런 파죽지세를 이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